고등학교 2학년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부분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고려를 침략했던 다른 이민족에 대해서도 사실 배운 적이 있어요. 먼저 쳐들어왔던 건 거란. 거란이 침입해서 거란의 침입을 3차례까지 막아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세력을 힘들게 막아냈던 고려는 북방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 여진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 여진이 더욱더 힘을 키우기 전에 먼저 군대를 만들어서 별무반이라는 그런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김하병이 중심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죠. 여진 정벌까지 성공을 했지만 정벌했던 여진은 이후에 사실 통일국가 이루고 강력해져서 극나라라는 나라 세우고 다시 고려에게 이제 전쟁을 할 건지 항복을 할 건지에 대한 군신관계에 대한 요구를 해온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고려는 그때 최초로 이민족에게 항복을 하고 군신관계를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고려의 어떤 북진 정책은 좌절됐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북진 정책을 좌절시켰던 몽골 귀족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군인들, 그러니까 무신들이 중심이 된 무신정변이 일어났었어요. 그 무신정변으로 무인들이 결국 권력을 잡았고, 무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바탕으로 문신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보다는 낮은 계층으로 이용하면서 정권을 계속 유지했었다고 했었죠. 이렇게 무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민족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그 이민족이 바로 몽골이야. 몽골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원래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었는데, 이때 몽골 유목민족 중에 엄청난 지도자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퇴무침, 나중에 징기스칸이라고 불리는 이런 지도자. 이런 몽골의 지도자가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대륙과 고려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사실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몽골이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면서 몽골군에게 쫓긴 거란이,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거란이 고려 쪽으로 국경을 넘어오게 돼요. 거란 쪽이 몽골 쪽에서 고려를 침입해오자 이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함께 거란을 공격하게 되죠. 함께 협공을 해서 거란을 물리치면서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이게 강동성 전투라는 거예요. 강동성 전투에서 여몽연합군이 처음으로 거란 쪽을 격퇴하면서 이때로 처음으로 몽골이 고려가 몽골과 접촉하게 되죠. 근데 이후에 몽골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고려에게 너무 많은 그런 희생을 요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지나친 곡물을 요구하는 거죠. 곡물은 자신들에게 바쳐야 하는 어떤 물건들, 조공으로 바치는 물건을 곡물이라고 하는데, 원래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뇌물 같은 걸로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바치는 특산물 같은 걸 말해요. 이런 곡물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몽골이 고려에 요구한 곡물이 너무 과도했고, 이 과정에서 몽골과 갈등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 갈등을 겪는 중에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의 사신, 저고요라는 몽골의 사신이 고려와 고려 지역 국경 부근에서 피살된 채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요. 사신의 피살은, 사신은 사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쯤은 외교관인데, 이런 외교관을 죽였다는 건 곧 선전포고,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결국 몽골은 이런 저고요의 살해사건을 구실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정도에 거친 긴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과를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몽골에게 패배했고, 이때 몽골은 굉장히 거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을 전체 다 통일하고 중국에 있던 송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남송이었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중국 전체를 원나라라는 나라로 통일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몽골군이었기 때문에 결국 고려도 항복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고려, 한 40여 년간 저항했던 중국 대륙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몽골과 맞서 싸웠던 그런 어떤 고려의 전투력, 의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몽골은, 원나라는 고려를 완전 지배하지 않고 고려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서 고려라는 국호,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주권을 그대로 바로 인정해주게 되죠. 자, 일단 그 과정 중에서 먼저 침입 과정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몽골의 침입을 막으려고 노력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에게 입은 피해는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몽골의 침입은 1, 2차 침입으로 나뉘긴 하는데, 사실 1, 2차 침입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뒤에 있었던 그 이후의 침입에서는 사실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약 40여 년에 걸쳐서 몽골과 전쟁을 벌였다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배층보다 훨씬 차별받던 고려의 백성들, 우리가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배웠던 고려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차별받았던 행정구역이 있었죠. 어디였지? 향, 부곡, 소가 있었지. 그런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노비들 같은 경우에 노비 문서를 소각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나라 고려를 지킨다면 고려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약속을 받은 노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던 정도 같은, 이런 차라리 하층민들의 저항이 훨씬 더 거셌다. 사실 지배층이나 왕이나 이때 권력을 잡고 있던 최씨 정권의 최우나 같은 이런 권력자들은 몽골이 침입할 수 없는 섬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섬 지역에서 사실 좀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고 할까요? 피난을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이런 섬에 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 그리고 섬에 가서도 집이 있어야 되면 집을 사야 되고, 그곳에서 또 뭐 일거리가 없을 테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섬으로 이주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지배층, 계층이었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 그럼 1차 침입부터 볼게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 그때 귀주성 기억납니까? 귀주성 어디였습니까? 여기죠. 귀주가 우리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 1차 침입 때 우리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거란으로부터 얻어낸 땅, 어디? 강동 6주. 그 강동 6주가 여기였는데, 그 강동 6주 지역 중에 하나가 귀주였지. 그래서 사실 고려 3차 침입 때도 귀주 대첩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배웠어요. 그 귀주에서, 이 귀주는 고려의 국경에 거의 가장 중요한 성이다, 중요한 지역이었다 라고,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 이 귀주성에서 박서의 활약으로 작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두 번째 충주성에서는 관노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몽골군과 맞서서 크게,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노력해서 몽골군을 막아내는데 초반에 노력을 했었죠. 성과를 거두었었죠. 이때 충주성 관노비들은 노비문서를 불태워줬어. 그리고 고려를 지킨다면 너희들이 고려의 노비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양민으로서, 평민으로서, 고려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너무 강했고, 이렇게 강력한 몽골에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강화라는 것은 사비에서 서로 이제 그만 싸우기로 한 건데, 사실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고려가 항복한 거예요. 고려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최후는 몽골군과 강화를 맺지만, 그렇지만 몽골군이 철수하고 나자 결국 수도를 옮기면서 저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수도를 옮긴 게 강화도로 옮긴 거예요. 강화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화도예요. 인천에 있죠. 서울에서 인천에서 다리 2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사실 건너가다 보면 그렇게까지 멀진 않아. 차를 타고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데, 그 사이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몽골군들은 내륙에서 싸우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호수도, 사막에 살면서 호수도 바다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전에 약해요. 그래서 그 작은 바다를 건너지 못해. 그래서 강화도는 굉장히 안전했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는 건 수도를 옮기는 거죠. 사실 수도를 옮긴다고 했지만 이때는 도망간 거야. 지배층과 왕과 허서병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무신들이 모두 군대까지 다 같이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죠. 원래 강화를 맺고 항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천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몽골 입장에서는 다시 군대를 모아서 침략하게 됐겠죠. 이 2차 침입 때 김윤우와 처인 부곡민들이, 부곡민은 향부곡소의 그 부곡입니다. 그러니까 김윤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승려였던 사람인데 고려가 이렇게 침략받고 굉장히 위기에 빠지자 내려와서 부곡민들이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도 아니었고 무신도 아니었던 김윤우가 백성들과 함께, 그것도 가장 차별받았던 부곡민들과 함께 처인성을 점령하고 처인성에서 전투를 펼쳐서 당시 2차 침입을 이끌었던 사령관, 몽골군 사령관인 살리타라는 장군을 사자라는 쾌거를 이루죠. 그리고 이때 사실 몽골군은 적장, 우리 자기들의 장군, 우리에겐 적장이지만 장군인 살리타가 사살되자 죽자 모두 몽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시 재침입하지만요. 몽골군은 2차 침입 이후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려는 사실상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해요. 저항이라고 해봤자 강화도에 있던 그런 무신 정권과 지배층들은 팔만대장경을 조판해서, 팔만대장경 뭔지 아시죠?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글을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대장경이 우리를, 몽골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 호국신앙이었잖아.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 호국적 성격, 나라를 보호한다, 이 성격을 들어서 민심을 모아서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게 돼요. 이 팔만대장경 목판본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금 등재되어 있죠. 하지만 사실 목판은 힘이 없지. 그래서 몽골의 침입을 받은 이 시기에 국토는 황폐화되고, 당연하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전쟁이 계속해서 40여 년간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농사를 지어봤자 언제 다시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내 땅을 짓밟을지도 모르고 또 농부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몽골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때 몽골인들은 고려의 문화재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되게 좀 잔혹한 짓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내가 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우리 고려가 몽골과 싸우는 중에 몽골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었다면, 초조대장경이라고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대장경 목판본이 있었는데, 그건 이때 소실은 불타 사라진 거예요. 문화재가 소실됐다는 건 문화재가 불타 사라도 이들이 불태워버린 거지. 초조대장경을 불태웠고요.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기억나나요? 이거 신라시대 때 진흥왕이 만들기 시작했고, 황룡사를, 그리고 선덕여왕 때 완성된 황룡사 구축목탑이라고 당시 아시아 최고로 높은 그런 목탑이었는데, 이 목탑도 이때 불타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몽골은 고려를 정말
40여 년간 끊임없이 침입했고 항복하지 않은 고려를 끝내 항복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돼.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전쟁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몽골과 차라리 몽골에 항복해서 몽골과 강화를 하자라는 세력이 고려 내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배층이 서로 또 그 안에서 대립하게 된 거예요. 자, 외부에서 침략이 이루어졌는데 고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또 지배층들 간에 싸우게 되면서 이때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지도자인 최의가 암살돼요. 그리고 최씨 정권이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후에 허수아비였던 국왕은 자신을 뒷받침하는 이런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과 함께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 강화를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몽골과 강화를 볼게요. 재정이 궁핍해지고 최씨 정권 수탈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자 결국 최의가 피살되면서 최씨 정권 불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의 패자가 쿠빌라이는 아까 얘기했던 징기스칸의 손자로서 원나라를 세우는 원나라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쿠빌라이가 강화를 받게 되고 개경으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올 환자죠.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개경 환도는 결과적으로 몽골에 항복했다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돼요. 하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세력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우리 앞에 무신정권 시대에 배웠었는데 최씨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최우가 자신들 그러니까 최씨 정권을 보호하는 사병 집단을 만들었었어요. 사실 시작은 최씨의 사병, 개인의 병사 집단이었는데 이 사병 집단인 삼별초가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몽골에게 항복하는 것을 반대해서 끝까지 몽골에 항쟁했던 대몽 항쟁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심벌, 상징이 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원래 강화도에서 계속 최씨 정권과 함께 최씨 정권을 지켰던 사병이던 삼별초는 이때 배를 타고 진도로 도망가게 되죠. 왜 진도냐? 내륙은 이미 몽골군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의 군대 역시 몽골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항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섬으로 도망간 거지. 섬은 몽골군이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근데 이때 삼별초에게 비극이었던 건 고려 군대가 몽골과 함께 삼별초를 진압했다는 거지. 여몽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여원연합군이라고도 하고요. 여몽연합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원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원연합군이 진도로 도망갔더니 이 진도까지 따라와. 그래서 아주 먼 제주까지 도망가게 되죠. 성으로만 멀리 도망가죠. 하지만 결국 제주도에서 진압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지금도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지가 남아있어요. 이런 삼별초의 항쟁이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준다라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가 끝까지 몽골에 맞섰었던 어떤 자주성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으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몽골은 원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고려는 원나라에게 강화를 통해서 결국 항복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원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원나라가 국내 정치를 간섭했다라고 해서 원의 간섭기라고 한다. 원간섭기. 원나라가 고려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던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를 거예요. 원나라가 고려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고려는 오랫동안 몽골에 저항했던 그런 어떤 전투력과 의지를 인정받아서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어. 고려란 나라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몽골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당연히 원나라도 있지 않겠죠.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을 피할 수 없었어요. 먼저 첫 번째,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해야 돼. 이걸 부마국이라고 하는데,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원나라 상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부마국은 상위의 나라라는 뜻이야. 부마는 공주의 남편을 말해요. 그리고 일본 쳐들어가려고, 이제 남은 게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일본도 지배하려고 우리나라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관, 정동이 일본이야. 정동쪽, 가장 동쪽에 있다. 그래서 정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었는데, 근데 뭐 일본 원정은 실패하게 돼요. 배를 고려해서 주조해서 일본 원정을 떠났는데, 그때 불어온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배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결국 실패했어요. 두 차례나 사실 배를 이끌고 일본 원정을 떠나려고 했는데 두 차례 다 태풍이 막았죠. 그래서 결국 일본 사람들은 이 태풍을 자기들이 지켜준 신의 바람이다 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일본은 우리나라에게서 이때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정동행성은 고려를 간섭하는 기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다양한 왕실의 용어와 관리제도의 용어가 격하는 낮아지는 거예요. 한 단계씩 낮아지는 거지. 일단 우리 시호 기억나나요? 시호는 왕이 죽은 다음에 왕에게 붙여주는 명칭이었는데, 그 전에 우리 태조왕관, 뭐 광종 이런 식으로 조종이 붙었던 거 기억하죠? 근데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가 왕으로 인정해준 국왕이기 때문에 고려는 더 이상 조종이라는 시호를 붙이지 못하고 땡땡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돼요. 근데 땡땡왕 중에 앞에는 또 충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충땡왕이라는 이런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시호를 사용하게 돼요. 충은 충성한다. 누구에게 충성하겠어? 당연히 원나라에게 충성한 거죠. 원나라에게 충성하는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충땡왕이라는 시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전에 황제를 볼 때는 폐하라고 불렀는데 이제 전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는 전하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죠. 그리고 원래 황제의 아들은 황태자인데 이제는 왕세자, 왕의 아들은 왕세자가 되는 거죠. 세자, 저하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양한 이런 명칭이 다 낮아지게 돼요. 한 단계씩 다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원나라는 고려의 국내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게 되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토도 빼앗겼어요. 고려가 영토의 일부를 원나라에게 주면 그 원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와서 그 땅을 직접 지배하게 된 거지.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고려의 영토는 축소됐겠죠. 이때 빼앗겼던 땅이 쌍성, 동령, 탐라 세 곳인데, 알아둬야 될 건 쌍성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령부랑 탐라는 이후에 우리가 돌려받았어. 충렬왕 때 동령부와 탐라 총관 두 개는 고려의 영토를 돌려받았어요. 근데 쌍성 총관부는 나중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빼앗을 때까지 절대 원나라가 돌려주지 않고 지배하게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과도한 조공 요구, 이게 중요해요. 조공이 원에서 세금처럼 바치는 곡물이야. 아까 곡물은 얘기했었죠. 근데 그 곡물이 너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 굉장히 과도한 물품 그리고 사람들, 인력을 고려가 수탈해가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금, 은, 이런 것들, 인삼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리고 매는 매 사냥을 좋아했던 몽골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매 훈련 기술이 굉장히 좋은 걸 알게 되고, 훈련된 매를 조공으로 보내게 했어. 매를 훈련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었을 정도야. 응방이라고 불렀어요. 매 음자죠. 이렇게 특산물을 거두어간 경우도 있지만, 여기 특산물이죠. 환관과
공녀는 사람이야. 환관은 이제 왕실에서 일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생식기를 제거한 그런 우리가 내시라고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때 환관으로 만드는데 어린아이들을 환관으로 만들어서 몽골에 바치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자들을 끌고 가서 원나라 끌고 가서 황궁의 하녀나 아니면 궁녀, 뭐 귀족들의 시녀로 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때 공녀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결혼한 여자는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 어린아이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때 조혼의 풍습이 생기게 된 거죠. 되게 슬픈 풍습이죠. 자, 그리고 고려원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원나라의 가정을 봤던 이 시기에 자이든 타이든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어떤 풍속이 몽골에서 유행하기도 하고, 고려양, 그리고 몽골의 풍속이 고려에서 하기도 해요. 몽골풍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뒤에 치자를 붙이는 것, 뭐 장사치, 벼슬아치, 양아치 이런 말 있죠. 이런 치자가 들어가는 말은 사실 몽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른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참이슬 이런 것도 증류주인데요. 이거 몽골인들이 마시던 술을 고려해서 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만두도 사실 몽골인들, 유목민족들이 먹던 형태의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고려에서 몽골의 유행식은 뭘까요? 주로 음식이었는데 떡이라는 게 처음으로. 중국인들은, 그리고 몽골인들은, 특히 몽골인들은 곡식을 주로 이렇게 농사지어서 먹을 수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떡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때 떡을 먹고 굉장히 빠져서 떡순이들이 되었다는, 떡돌이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유밀과라고 되게 유명한 고려에 이런 과자가 있는데, 튀긴 과자인데 이거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김에 튀겨가지고 설탕물 같은 데다 이렇게 시럽 같은 데다가 해먹는 건데 엄청 유명했다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유밀과가 고려에서 온 이런 과자다. 고려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원간섭기의 고려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원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침략했고, 그리고 우리는 원나라에게 어떤 형태의 지배를 받았는지까지 오늘 수업 나갔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풀이를 숙제로 이제 원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그건 숙제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숙제가 있었던 게 우리가 어디가 숙제였나요? 일단 99페이지까지 모두 풀어야 하고요, 여러분. 96부터 99까지 다 풀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103페이지 전체, 그리고 104페이지에 12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문제풀이는 96에서 숙제 문제집 96에서 104페이지에 12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만나요. 안녕.